2023년 6월 9일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메콩강 지류. 낚시를 하던 현지 주민이 갈대밭 사이로 검은 비닐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쓰레기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본 순간 그는 낚싯대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닐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검은 비닐을 풀어내자 한국인 여성의 시신이 드러났죠. 신원 확인 결과 민지은, 31살. 서울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던 그녀는 불과 나흘 전 사업 시차를 위해 캄보디아에 도착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이상했습니다. 양팔과 손등에는 10여 군데의 주사 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몸은 부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지만 목을 조른 흔적도 폭행의 증거도 없었죠. 경찰은 비닐이 갈대에 걸려있던 점으로 미루어 범인이 강물에 띄워보내려다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민지은은 왜 캄보디아에 왔던 걸까요? 경찰이 그녀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프놈펜의 요가 스튜디오를 오픈하기 위해 사업 시찰차 방문한 것이었죠. 한인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현지 상권을 조사하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갑자기 사망한 걸까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민지은은 6월 7일 오후 한 중국인 사업가를 만나러 나갔다고 합니다. 주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푸놈 한인타운에서 사업을 하는 왕이라는 사람으로 한인들 사이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한인 사업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민지은에게 무료 검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체크는 필수라며 친절하게 권했죠. 민지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왕을 추적했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연락처도 모두 끊긴 상태였죠. 함께 일하던 여성 조술이나 역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은의 체내에서 정체불명의 약물 성분이 검출됐고 간은 급성 손상 상태였습니다. 10여 군데의 주사 자국 중 최소 절반은 사망 직전 몇 시간 이내에 생긴 것으로 추정됐죠. 무료 건강검진이라는 말을 믿고 따라갔던 민지은.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은 누구였고 왜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걸까요? 하지만 이 사건에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지은의 스마트폰이 강변에서 함께 발견됐고 그 안에는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사망 전날 밤 그녀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었죠. 그 녹음이 밝혀낸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지은은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강사였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시작해 3년째 운영 중이었죠. 수강생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임대료는 점점 올랐고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요가 센터들이 생기면서 작은 스튜디오는 살아남기 어려워졌죠. 민지은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2023년 3월 민지은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해외 진출이었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요가 역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도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죠. 여러 나라를 알아본 끝에 민지은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선택했습니다. 한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었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었습니다. 민지은은 몇 달간 준비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현지 부동산 정보를 조사했죠. 한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프놈펜 관련 정보를 모았고 현지에 있는 한인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6월 5일 민지은은 마침내
푸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주일간 머물며 상권을 직접 둘러보고 임대 가능한 매물을 확인하고 현지 한인 사업가들과 네트워킹을 할 계획이었죠. 기내에서 민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설렜습니다. 서울에서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녀에게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한 민지은은 미리 예약한 한인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50대 중반의 김 사장이라는 남성이었는데 10년 전 푸놈펜에 정착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죠. 김 사장은 친절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푸놈펜 한인타운을 안내해 주었고 어디에 임대 매물이 괜찮은지 어떤 상권이 유망한지 조언해 주었죠. 민지은은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며 현지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지은은 본격적으로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 주변을 걸으며 유동 인구를 관찰했고 비슷한 업종 매장들을 둘러봤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임대료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임대료는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한인들도 생각보다 많았죠. 민지은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6월 7일 오전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지은에게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좋은 사람 한 명 소개해주겠다고 한인 사업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했죠. 민지은은 기대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민지은은 김 사장과 함께 한인타운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는 5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죠. 김 사장이 그를 왕리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왕은 친절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죠. 그는 푸놈펜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하고 있다며 한인 사업자들과 자주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은이 요가 스튜디오 오픈 계획을 이야기하자 왕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죠. 한인들뿐 아니라 현지 중산층에게도 수요가 있을 거라며 격려했습니다. 왕은 자신도 웰빙 관련 사업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사업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기 검진과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고 했죠. 해외 생활하는 한인들이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자신이 그런 분들을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민지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체크는 필수라며 자신의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라고 했죠. 한인 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기본 검진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민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무료로 검진을 해준다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김 사장이 옆에서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자신도 작년에 왕 사장한테 검진받았는데 정말 좋았다며 한인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고 했죠. 민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피곤하기도 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밝게 웃으며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지은이 괜찮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칸달주 쪽이라며 조용한 곳에 있어서 검진받기 좋다고 했죠. 카페에서 나온 민지은은 김 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분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말이죠. 김 사장은 흐뭇하게 웃으며 왕 사장이 한인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 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지은은 노트북을 꺼내 하루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왕의 사무실에 가서 검진을 받고 모레부터는 다시 부동산을 알아볼 계획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캄보디아에서의 새 출발,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월 8일 오후 민지은은 왕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외곽이었고 주변은 한적했죠.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간판도 없고 낡은 2층 건물. 사무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문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민지은은 불안을 떨쳐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왕이 민지은을 2층으로 안내했죠. 계단을 올라가며 민지은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있었어요. 건강검진을 하는 곳치고는 너무 낙후된 느낌이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문을 열자 간단한 침대와 책상, 그리고 낡은 의료기구들이 보였죠. 창문에는 쇠창살이 달려 있었고 환기도 잘 안 되는지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민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검진을 하는 거냐고, 시설이 좀 오래된 것 같다고 말이죠. 왕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은 좀 낡았지만 장비는 최신이라고, 곧 새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왕이 리나라고 소개했죠. 자신의 파트너이자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리나는 한국어로 반갑다고 인사하며 민지은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했어요. 왕이 간단한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지병이 있는지, 약을 복용하는지 물었죠. 민지은은 특별한 건강 문제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최근 일주일간 여행 준비로 피곤했다고 했어요.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혈액 검사와 영양 주사를 맞으면 피로가 빠르게 회복될 거라며 한인 사업자들이 많이 맞는다고 말했죠. 민지은은 영양 주사가 뭔지 물었지만 왕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거라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해외 생활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쉬운데 이걸 맞으면 컨디션이 확 좋아진다고 했어요. 리나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민지은은 팔을 내밀었고 리나는 능숙하게 정맥을 찾아 바늘을 꽂았죠. 투명한 액체가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은이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하자 왕은 정상 반응이라며 곧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메스꺼움이 올라왔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민지은이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일어서려 하자 리나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위험하다며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죠. 왕이 다른 주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라며 민지은의 팔에 또 주사를 놓았어요. 민지은은 거부하려 했지만 리나가 팔을 붙잡고 있었고 왕은 이미 주사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사 후 민지은은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왕과 리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그들은 중국어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은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조가 심각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민지은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방 안은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죠. 민지은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팔을 보니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생겨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맞은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민지은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가봤지만 쇠창살이 있었고 밖을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지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이게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왕이 말한 영양주사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주사받고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확인했지만 신호가 약했습니다. 와이파이도 잡히지 않았죠.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민지은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나갈 수 없다면 최소한 증거라도 남겨야 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해야 했습니다. 민지은은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 서랍 안쪽에 숨겼죠. 만약 왕이나 리나가 다시 들어온다면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할 생각이었습니다. 자동 클라우드 백업 설정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켜져 있었어요. 녹음된 파일은 자동으로 업로드될 것이고 설령 휴대전화가 망가져도 증거는 남을 것입니다. 밤 10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왕과 리나가 들어왔고 왕은 또 다른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검진이냐고, 왜 자신을 가둬놓은 거냐고 말이죠. 침대 옆 서랍 속 휴대전화는 조용히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민지은의 질문에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묻냐고, 환자는 조용히 있으면 된다고 말했죠. 민지은이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며 당장 나가겠다고 하자 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왕은 리나에게 중국어로 지시했고 리나가 민지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지은이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죠. 이미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아 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왕이 주사기를 들어 민지은의 팔에 찔렀습니다. 민지은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건강검진이 아니지 않냐고 말이죠.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일 오전까지만 참으면 보내줄 거라고 했죠. 데이터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민지은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실험이라는 것을, 자신은 실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침대 옆 서랍 속 휴대전화는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왕과 리나가 나간 뒤 민지은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호흡이 가빠졌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민지은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이번에는 극심한 메스꺼움이 밀려왔어요. 화장실로 기어가 토했지만 나오는 건 위액뿐이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팔의 주사 자국 주변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정이 지나자 민지은은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공기가 목구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1시쯤 왕이 급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지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리나를 불렀죠. 리나가 황급히 산소 마스크를 가져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지은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더니 서서히 축 늘어졌죠. 왕이 맥박을 확인했지만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새벽 2시 민지은의 심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왕과 리나는 한참 동안 시신 앞에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은폐였습니다. 새벽 3시 왕과 리나는 민지은의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사 자국을 확인했죠. 너무 많았습니다. 양팔과 손등에 10여 군데의 자국이 선명했어요.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서둘러 움직이다 보니 제대로 하지 못했죠. 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창고에서 검은 비닐을 꺼냈습니다. 시신을 단단히 싸고 뒷문으로 차에 실었죠. 새벽 4시 그들은 푸놈펜 외곽의 메콩강 지리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강변이었습니다. 왕과 리나는 시신을 물가로 옮겼죠. 원래는 강물에 띄워보낼 계획이었지만 비닐이 생각보다 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갈대 사이에 걸려버렸어요.
왕은 당황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날이 밝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었죠. 그는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새벽 5시 왕과 리나는 건물로 돌아와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교체했어요. 주사기와 약물들을 폐기하고 바닥을 소독약으로 닦았습니다. 왕은 민지은의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과 지갑이 있었죠. 이것들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침대 옆 테이블 서랍 안쪽 깊숙이 숨겨진 민지은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고 파일은 이미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된 상태였죠. 새벽 6시 왕과 리나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낚시하던 주민이 갈대밭에서 검은 비닐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리나는 이미 푸놈펜을 떠난 뒤였습니다. 민지은은 그렇게 차가운 강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용기는 곧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6월 9일 오전 8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갈대밭 사이에 걸린 검은 비닐을 조심스럽게 풀어냈죠. 시신을 확인한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외국인 여성이었고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푸놈펜 경찰서로 연락이 갔고 한국 대사관에도 통보가 들어갔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민지은으로 밝혀졌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게스트하우스가 파악됐죠. 정오쯤 경찰이 김 사장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은 경찰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지은이 6월 7일 오후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걱정하던 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물었을 때 김 사장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소개해준 왕리웨이를 만나러 갔다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거라고 했죠. 경찰은 즉시 왕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지만 건물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떠난 흔적이 역력했죠. 2층 방에는 침대와 의료기구들이 남아 있었지만 개인 물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건물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바닥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쓰레기통에서 주사기 몇 개가 발견됐죠. 침대 옆 테이블 서랍을 열었을 때 경찰관은 작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민지은의 휴대전화였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국립법의학연구소에서는 부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시신을 보는 순간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양팔과 손등에 흩어진 10여 군데의 주사 자국, 심하게 부어오른 몸. 이건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외부 압박 흔적은 없었죠. 약물로 인한 호흡 억제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폐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기도 내부에서 질식의 흔적이 명확했어요. 독성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은의 혈액에서 고농도의 실험용 약물 성분이 검출됐죠. 이 약물은 아직 임상 승인을 받지 않은 물질로 인체 실험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가는 급성 손상 상태였고 신장 기능도 저하돼 있었습니다. 단 이틀도 안 되는 시간에 이 정도 손상이 생겼다는 건 약물 용량이 얼마나 과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경찰은 왕리웨이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에 확인한 결과 그는 정식으로 사업 등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료 관련 허가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였죠. 중국 공안에 조회를 요청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왕리웨이는 2020년 중국에서 불법 의료 행위와 인체 실험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도피해 캄보디아로 넘어온 것이었죠. 푸놈펜 한인 커뮤니티를 조사한 결과 왕은 최소 2년 동안 한인들 사이에서 활동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인 사업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했고
실제로 여러 명이 그의 검진을 받았다고 진술했어요. 경찰은 그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습니다. 일부는 검진 후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증언했지만 왕이 일시적 현상이라며 안심시켰고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죠. 민지은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었지만 그들 역시 정체불명의 약물을 주사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왕을 민지은에게 소개했고 그 때문에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죠. 그는 왕이 정말 한인들을 돕는 줄 알았다고 자신도 작년에 검진받고 괜찮았다고 울먹였습니다. 경찰은 왕과 리나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이미 국경을 넘은 뒤였습니다. 태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국제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동남아시아의 복잡한 국경선 때문에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왕과 리나는 6월 9일 새벽 6시경 푸놈펜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차량은 태국 국경 방향으로 향했죠.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민지은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급히 캄보디아로 날아왔죠. 영안실에서 딸의 시신을 확인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캄보디아에 사업 시차를 간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위험한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딸의 꿈을 응원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울먹였죠. 경찰은 민지은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가족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 안에는 모든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지은의 어머니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경찰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6월 8일 밤에 자동 업로드된 음성 파일을 발견했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떨리는 민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건강검진이 아니지 않냐고 묻는 목소리였죠. 그리고 왕의 차갑고 짜증스러운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일 오전까지만 참으면 보내줄 거라고, 데이터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고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데이터.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민지은은 환자가 아니라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건강검진은 거짓말이었고 왕은 그녀를 이용해 불법 약물 실험을 했던 것이죠.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음성 감정을 통해 본인 이미 확인됐고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증거를 제출했고 왕과 리나에 대한 국제 수배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6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현재까지도 왕리웨이와 리나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오지만 체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왕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국제경찰은 태국과 라오스 일대에서 비슷한 수법의 불법 의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장소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민지은이 남긴 녹음 덕분에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여전히 자유롭게 어딘가를 떠돌고 있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현지 한인 네트워크는 든든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료 서비스나 과도한 친절을 내세우는 제안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지은은 단지 새로운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서울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캄보디아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죠.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희망이 아니라 악몽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용기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왕리웨이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다음 피해자를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현지인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정식 등록된 사업체인지, 추천한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무료라는 말 뒤에 숨은 의도는 없는지 말입니다. 당신의 꿈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